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투자인사이트. 그 중에서도 중국의 최고봉과 만나서 진행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금 때면은 연말 한 해를 갈무리하고 또 내년도도 전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망은 이미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조금씩 바뀌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021년이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었나. 작년하고는 20년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 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대표주를 투자해서 벌떡 일어나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상황이 반전돼 거의 몰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요. 한 해 한번 21년 중국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내에 이제 중국 관련주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전에 중국 소비재나 빅테크나 네. 미국에 이제 상장한 중국 기업이나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또 홍콩 시장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안 좋은 해였고, 저희가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연말에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경제공작회의다 뭐다 하면서 네. 감독 규제 얘기를 했고 네. 반독점법 얘기는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시행이 됐고, 또 7월 달에 공동구입 얘기 나왔고, 또 부동산이나 전력난이나 각종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제가 이렇게 올해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네. 저희 텔레그램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올렸는데, 누적 수익률이 CSI 300 기준으로 본토 이제 상해 심천 대표 종목 300개 CSI 300 지수가 마이너스 한 6% 정도. 였고, 네. 대신 이제 본토에 예를 들어 이제 솔라라든지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걸 하셨으면 느낌이 나쁘지 않았을 수 있는 게 심천 창업한 차이넥스트가 네. 사실상 CATL 지수로 볼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수익률이 한 13에서 15% 정도 네. 낮고, 나머지 벤치마크는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1, 2월 달에 중국이 펀드 열풍이다 뭐다 하면서 한번 소비재가 마지막으로 한번 붐을 이제 뿜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1, 2월 수익률까지 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소비재라든지 빅테크나 홍콩 쪽은 뭐 참혹한 한 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때 잡은 사람들은 뭐 백주 이런 것들은 진짜 네. 마오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올해 감독 규제도 사실 한다고는 했었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작년 11월 고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가 11월부터 실적이랑 이렇게 해서 고점을 치고 상반기 한번 떨어진 다음에 네. 7월 달에 부양을 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가 한번 있었고 그때 시장이 이제 한번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도 역시 신재생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소비재나 이런 쪽은 꿈쩍도 하지 않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후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소비재를 하반기에 추천을 세게 드리진 않았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 경기 많이 흘러내렸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금리라든지 네.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연말까지 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네. 성장주에는 양호한 환경이었지만 그 성장주들이 과거처럼 뭐 테크라든지 혹은 고PR 뭐 이런 소비재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그냥 소수의 이제 한 상위 20%의 뭐 일부 이제 정책 수혜주들만 오르고 네. 계속 흘러내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이 좀 비슷했거든요. 2018년이 2월 달에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고 하반기까지 계속 중국이 금융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흘러내린 해였는데 그때가 좀 유사하게 흘러가면서 펀더멘탈도 사후적으로 안 좋았고 부양책도 없었고 또 신용 스프레드는 내려가서 어느 정도 크레딧 위험은 완화돼서 성장주가 활개를 쳤지만 일부 본토의 성장주들만 네. 굉장히 소수가 좋았던 해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책적으로나 중국 뉴스 플로우 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021년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파워를 뼈저리게 느낀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자유시장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 규제 감독 안에서만 움직이는 시장이냐. 그동안에 사실은 상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느낄 정도로 뭐 진짜 빅테크 기업들을 완전 자유롭게 놔주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개를 치면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다 모든 거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야, 이게 한 해 만에 이렇게 기업과 그 정부의 힘이 역전되는 느낌을 세게 받은 참 유례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책적인 환경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이제 펀드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그런 우량주나 네. 손바꿈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보니까 지난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기관들이 선호했던 주식들은 예. 아시는 항서제약이 포함된 제약이라든지 네. 마오타이가 포함된 음식료라든지 또 우량 그런 소비재들이 선호도가 높았죠. 뭐 면세도 좋았었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올해 들어서 1, 2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이는 과정이 있었고 이 손바뀜이 지난 5년 동안에 있었던 큰 사이클이 좀 바뀌는 과정들이 또 2021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올해 좋았던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사이클의 변화 그리고 전력 사이클 또 에너지 신재생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돈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의 수혜를 받은 에너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이익이랑 좋았고 반대로 지난 5년 동안 기관들이 아주 꽉 쥐고 있었던 이런 우량주에 대한 컨셉 자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걸 일시에 이제 뱉어내는 과정이 오래 있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저희도 저희 포함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던 주식들이 상당히 그 기관이 거의 손도 안 대는 쪽으로 가거나 많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줄이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올해만 시장 이렇게 중국 보시면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떨어지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친한 기관 매니저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 큰 대형 기관에서 해외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힘들어 하셨던, 그러니까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을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뭐 8, 90%의 종목들 커버되는 것들이 다 소비재 빅테크다 보니까 어디 피해갈 데가 없는 지뢰밭 형태가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정책이 거의 5년 단위로 바뀌는 것 중에 아주 큰 틀에서 이번에 정책이 한번 바뀌었고 그 손바뀜 속에서 수급들도 같이 변화하다 보니까 아마 극심하게 액티브 운용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을 거다.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로를 드린 거는 내년에는 이 사이클이 크게 바뀐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보정, 그러니까 올해 너무 빠진 것들, 그러니까 과매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번 턴어라운드를 줄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상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수급 큰 정책 사이클 5년짜리가 크게 바뀐 한 해가 아니었나. 단순한 올해만의 규제로 빠진 거는 좀 빌미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너무 많이 시장 대비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올해만 딱 연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지옥 같은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힘이 상당히 세고 그러니까 정책이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해야 된다. 뭐 이것까지는 납득은 돼요. 그 나라의 이제 특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작은 물꼬를 틔워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분명히.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중요하다는 거 다 느끼고 알겠는데 자 그러면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 이길 쪽으로 우리의 자원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신재생, 신기술, 첨단 기술 이런 쪽으로 투자하겠다. 그거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21년도 한 해 동안에 그 주식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식은 정말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주식들은 뭐 그 배수부터 시작해서 그 본질 가치 대비해서 이 가격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 뭐 50배, 100배가 우스운 정도 수준의 그런 주가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을 투자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잘못하면 고점 잡아서 나락 빠지는데 혹시나 까딱 잘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CATL이 조금 연말로 해서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정책 들어간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책 아닌 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책인 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좀 그런 그 갈등이 있어요. 중국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내년에도 여전히 신재생 테크가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려도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12월 들어서 CATL이나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 흔들린 거 보면은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네. 또 수급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게 보는데 시장이 좋을 때 가는 주식들이 올해처럼 비싼 게 더 가고 네. 이제 빠진 것들이 더 빠지는 형태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주도주 찾기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근데 지수를 좀 사면은 편한 장. 그러니까 지수를 말씀드리면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상해 과창판이나 스타 50이죠. 그리고 상해 뭐 심천희 차이넥스트나 혹은 CSI 300 같은 대표 지수 사시면 3분의 1지는 일부는 소비재 같은 이제 턴오버 한다고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네.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이나 또 기존에 조금 원래 가던 애들 중에서 또 하위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싼 주식에 계속 손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면 1분기 시장이 조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 수혜주들이 약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전히 저는 CATL이나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혹은 일부 이제 지금 이미 빠지는 태양광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신중한 낙관 속에서 그들의 변동성을 1, 2월에 좀 보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하거나 더 가져가시는 기회로 좀 삼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내년에도 결국에는 에너지 사이클이나 테크 사이클이 큰 그림이 앞으로 3, 4년 동안 그려지는 거에는 저는 변함은 없다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로컬 기관들이 보면은 너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이 발현되는 것들이 정부가 5년짜리라고 얘기를 해도 올해 1년에 마치 뽑아먹을 것처럼 많이 끌어올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실적들이 조금 공백인 1분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급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너무 장기적인 시각에서 또 흐름이 바뀌나 네. 뭐 이렇게 보시고 또 뭐 소비재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젠 또 소비를 다시 사야 되나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여전히 포지션은 신재생 테크나 정책 수혜주를 늘릴 기회로 보시면서 그 변동성의 흐름을 좀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저희가 연말에 지금 장세가 좀 흔들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로컬 기관들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파는 주식들이 대부분은 배터리나 리튬이나 에너지 소재나 또 말씀드린 신재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는 의견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수혜주가 과거 4, 5년 동안 그 흐름을 소비재가 이제 좋았을 때 흐름으로 보면은 분명히 짧은 기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지난 3, 4년 전부터 보면은 BAT나 소비재 같은 것들은 항상 빠지면은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네. 혹은 전고점을 계속 뚫고 다시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제 소비재 빅테크는 그런 식의 이제 냅두면 다시 올라가고 혹시 고점에 들어갔어도 다시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6개월 안에 회복하고 이런 패턴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이제 기존의 포지션을 가진 분들의 어떤 좀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회로 내년을 삼고 좀 긴 그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장기적인 낙관은 여전히 신재생 테크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센터님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 비싸 보이는 것들을 결국에 PR을 누르려면 그게 실적들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 검증 과정이 사실은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조정 요인들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신재생이나 제조업 이런 주식들은 과거 소비재보다 좀 더 덜 불안정한 편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큰 틀에서 내년 하반기를 바라본다 이러면 상반기는 여전히 신재생이나 테크 같은 정책 수혜주 사는 기회라는 의견에 저희는 의견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일종의 이제 수익 매매를 해라. 실적치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그 신기술 주식들은 아직까지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가가 조정을 한번 할 테니 그 조정의 기회를 잘 삼으면 과거 우리가 BAT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 보면 조정 시에 매수했을 때 좋았다. 최근에 뭐 미국 기술주들 조정 시에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위너이듯이 그런 흐름이 가니까 이 정책 수혜주들은 결국은 정책이 계속 남아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말씀 그렇게
하신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 지지율 인하했고 지지율보다 더 재미난 거는 이제 LPR도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OBP를 네. 내렸어요. 사실은 네. 11월까지만 해도 LPR은 안 내린다. 네, 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는데 중국 당국 상당히 급하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급한데 또 OBP밖에 안 내렸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다급하니까 뭐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급해서 내렸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좀 그거엔 동의하진 않고 네. 좀 늦었지만 이제 자기네 템포대로 가겠다라는 좀 고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급했으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내렸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나름대로는 이제 좀 약간 왕자병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이었고 올해는 규제해였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내년의 경우는 반대로 다른 나라들 정책 정상화할 때 우리 길 가겠다라는 네. 약간의 고집이 보이고요. 그럼 우리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OBP밖에 인하를 안 하기도 했으며 정책 금리가 저희가 이제 LPR 대출 금리라고 매달 20일 고시하는 그 은행의 대출 참고할 때 하는 참고 금리 고시 금리를 이번에 OBP 낮춘 건데 그 안에 MLF라는 일종의 인민은행이 직접 정책을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쓰는 정책 금리가 있는데 그건 사후에 좀 낮추고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먼저 LPR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들이 일단 예대 마진을 일부 희생해서 네. 1, 2, 3월 달에 대출을 좀 먼저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정책금리를 더 낮춰줘서 예대 마진을 사후적으로 확보해 줄게라는 네. 방침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중국이 12월하고 1월에 은행주가 항상 들썩여 왔는데 최근에 별로 들썩이지 않는 이유는 예대 마진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하는 방식은 지준율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양쪽으로 박리담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쿼터는 열어주고서 대신 그 금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좀 희생을 좀 강요하고 있는 거죠. 마진을 조금 덜 남겨라.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과감성은 결국에 상반기에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과감했네라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한두 번의 액션으로 뭔가를 끝장낼 생각은 없고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의 희생을 인도하고 1, 2월은 보통 중국의 은행권의 전체 대출의 거의 뭐 30-40%가 풀리는 1, 2월의 대목이거든요. 그때 조기 대출하고 조기 클로징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1, 2월에 은행들이 대단히 많이 내보낼 때는 아마 이제 최대한 이제 은행의 희생을 통한 금리를 좀 실제 금리 좀 낮춰서 내보내고 사후에 이제 3월까지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MLF나 이런 직접적인 정책 금리를 낮춰서 4월, 5월 넘어가면서 은행들이 다시 예대 마진을 좀 확보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하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도 OBP로 끝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달 뭐 OBP, 10bp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과거의 연준 흉내를 좀 내는 형태로 아마 4월, 5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인하 행보를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중국 정부 스타일이 뭐 이렇다 보니까 계속 그냥 스며들듯이 저희가 중국의 부양책을 좀 쫓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다급했다면 20bp, 30bp를 과거처럼 선택을 했을 텐데 저는 본인들이 현재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판단 하에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속도로 돌려도 연착륙 가능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대출 쿼터를 열어준다는 건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과거에는 너희들 부실 나고 너 그림자 금융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안 돼, 대출하면 안 돼, 안정성을 기해야 돼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 시중에 이제 좀 마종물을 좀 더 뿌려가지고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돈의 회전도 늘리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대출 쿼터를 열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반기 그리고 특별히 상반기에서도 초반에 왕창 대출을 은행들은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은행들의 태도라든가 그 중국 인민은행의 뭐 태도가 시중에 충분한 수준의 그 유동성을 뿌려줄 만큼의 그 어떤 의지나 그런 흐름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쿼터 열어줬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안 내보내면 돈을 안 내보내면
그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주도주가 안 바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이나 빅테크나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쪽으로 네. 돈이 가는 쿼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잠근 상태에서 조금 여는 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목마름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위로 열어놓은 쪽은 뭐 그린 대출이나 신재생 쪽 대출이나 중소영세기업이나 일부 굉장히 어려워진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 대출은 여전히 풍부한. 그래서 아마 양극화가 좀 심할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방식이 뭐냐면 대수만관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수만관은 여전히 안 한다. 그리고 대신 뭔가를 어디 이렇게 칸막이들을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완화를 해야 그 자기네가 생각하는 궤도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서 궤도하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친다는 제가 말해서 이제 분별해서 뭔가 쿼터를 내주는 쪽에 대해서 고민을 올해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부동산은 대폭으로 돈이 풀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로 말씀드리면 전체 대출이 내년에 한 12%, 13% 늘 텐데 그중에서 부동산은 그냥 딱 그 정도 12, 13%만 늘 거고요. 올해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5%를 못했거든요. 5% 증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평타 정도는 시켜줄게. 하지만 다른 쪽은 내가 칸막이를 쳐놨으니까 신재생이나 제조업 관련 대출이나 테크 관련 대출들은 충분히 나가게 계속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 30%씩 늘겠죠. 그러면 주도주는 결국 여전히 돈이 가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식이 크냐 작냐의 차이지 실제로는 그쪽 주식 갈 수밖에 없는 거로 저는 연간을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올해 목마름이 있었죠.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체감적으로는 위아래 어떤 그 쿼터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간에 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충분히 좀 풀리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너무 갈증이 났던 애들의 체감하고 원래 많이 풀렸던 애들의 체감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는 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중국 그 인민은행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을 뭐 중국이 지금 최근에 뭐 금리만 인하해도 얼마나 안 좋으면 뭐 부동산에 놀래서 인민은행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플랜 하에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는다고 저희가 보면은 1분기, 2분기에 이제 푸는 수순들은 정해진 대로 이제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 그 시기는 내년 9월이나 뭐 어떤 7, 8월을 크게 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정도 강하게 세게 또 금리 인하 하에 좀 세게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섹터를 보시냐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좀 풍부하다는 느낌을 올해 대비해서는 확연히 좀 받으실 겁니다. 이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재현 그리고 또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불황의 재현이 나지 않도록 지금 부동산이 더 달려서는 버블 붕괴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2008년도 리만 사태 났을 때 이 돈 푼 것들이 사실상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 거잖아요. 지난 10년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달렸다가는 일본 또는 미국 꼴 난다라는 판단에 이걸 막기 위해서 지난 1년 넘게 그 약간 긴축을 해왔던 그런 건데 문제는 그런 얘기하시는 안유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유아 교수님. 부동산에 뭐랄까 중독된 경제 체질 이것들이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 당국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패턴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이냐. 안 교수는 굉장히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이 부분은 잘 하는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느 나라든 아시아 국가들 부동산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 지금 대선도 부동산이 화두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5년 정도 가까이 중국 정부가 지금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5년, 10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길게 보는 것 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PER 같은 식으로 부동산 볼 때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PIR 배율을 보면서 버블의 정도를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여전히 중국은 1, 2선 도시는 버블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보통 2, 30배가 나오기 때문에 2, 30년 정도 걸려야 이제 한 가구가 갚는 거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PER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 2선 여전히 비싸고 최근에 3선으로 좀 그 가격이 번지다 다시 이제 3선은 멈췄고 3, 4선 도시는 여전히 버블이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양극화는 앞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갈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중요한 건 버블을 터트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그 공급자라고 얘기하는 헝다 같은 디벨로퍼를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디벨로퍼랑 한껏 해먹었던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공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5년 동안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앞으로 5년도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완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길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그 지방정부하고 디벨로퍼하고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그 공사들과의 그 관계나 걔네들의 어느 정도 부실함에 대해서 계속 파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공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방정부 산하에 엄청나게 많고 네.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 자기가 있는 게 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땅을 담보로 기초자산으로 투자공사들에게 연명을 시킨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10년 이상의 어떤 그 과정,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쭉 늘려서 네. 하나에 뭉쳐있으면 리스크가 크니까 네. 내년처럼 이렇게 부동산을 좀 쉬고 가다가 또다시 또 규제할 때가 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년 내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중독된 경제가 이제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걸로 계속 또 다시 최근에 돈을 푸니까 또다시 부동산 경제를 갈 거냐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과도기 방향을 잡았고 지금은 과도기에 5년 뭐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즉 저는 앞으로 2, 3년 안에 중국 부동산이 심각하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발발할 일도 없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터지기도 만무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경기가 좀 침체 리스크를 항상 줬다 안 줬다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침체 요인 중에 부동산이 준 거고요. 내년에는 침체 요인 중에 제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침체보다는 이제 안정을 좀 찾으면 또다시 부동산이 방해는 안 되는 해가 될 거고 또 2023년에는 규제를 또 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내수의 또 침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부동산하고 시멘트 경제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성장률보다 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여 교수님이나 중국에 대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그 부동산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독이 당장 어떤 그 더 중독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막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중독되지 않는 쪽으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미 그 방향을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단기 템포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항상 그런 특성이 있는데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네. 추세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위로 가면 위로 몇 년을 가고 아래로 추세를 잡으면 아래로 몇 년을 가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 침체 하강으로의 속도가 네. 생각보다 빠르게 길게 정말 추세적으로 가게 되면 그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좀 과했으면 이 낙폭도 클 수가 산이 높았으니까 골이 깊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골이 깊다면 경기 이게 일정 부분 금리 내린다고 이거 바로 반등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안 교수 얘기로는 이번에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경기에 안 오면 그 추세가 이제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쪽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네, 진짜 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모르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를 모르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몇 년 지나봐야. 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 부동산 데이터는 비교적 네. 중국 정부 통계 중에서도 상당히 오픈돼 있고 산업 네. 통계도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예. 사실은 올해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전체 부동산은 상승률 유지했고 예. 저희가 이제 1, 2, 3선 도시로 얘기하는 200개 도시나 300개 도시는 모니터링 해보면 중간 편차 중간값 같은 경우도 여전히 플러스 한 2, 3%. 네. 그러니까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주택 거래 급감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경기도나 일부 지역이 뭐 빠진다 이런 얘기처럼 사실은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간 권역도 일부 한 30% 있습니다. 그럼 전체 70%는 상승률이었고 30%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과연 이게 추세로 계속 그렇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고 7할 정도는 올랐으니까 7할 정도는 오른 상태니까 물론 그 상승폭이 둔화됐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지금 굉장히 비관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꼭지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꼭지였고 내려간다는 얘기가 사실 5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신중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신중한 낙관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도 상반기 혹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는 조짐이고 부동산 관련 수요가 계속 나쁘다는 신호들이 들어오면 상당한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뭘 믿고서 중국은 2, 3년 안에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가 안 터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믿고 있는 데이터 중에 꼭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얘기지만 실질 금리를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소위 말해 3대 꼴통 섹터, 그러니까 3대 부채 꼴통 섹터를 얘기할 때 부동산, 그리고 투자공사, 아까 지방정부사나 투자공사, 제조업을 봐요. 과잉산업. 부동산의 경우는 실질 금리 구할 때 회사채 금리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뺍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실질금리가 나오잖아요. 상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근에 그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째 2, 3년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네, 회사채 금리보다. 그러면 빚이 많은 황다 같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실질금리가 방향을 위로 틀어서 그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는 항상 기가 막히게 이런 디벨로퍼들의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는 게 그 실질금리에 따라 움직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12월 기준으로 체크해 보니까 드디어 한 2년 만에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실질금리가. 그러면 플러스가 된 것도 3년 만인데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계속 1년째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더 망할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네, 상환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언제쯤 이제 안효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이제 그런 걸 상반기에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금리는 저희가 지금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회사채 금리는 오르기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LPR 인하를 했으니까 회사채 금리가 설사 뭐 내려가진 않더라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안 오른다고 저희가 내년에 가정을 하면 다른 한 항목인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거나 혹은 빠지는 이제 상승을 하는지 하락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제 주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후행적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앞단의 선행지표인 대출이나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5년 하반기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2013, 14, 15년 신나게 주택 재고가 쌓이고 주택 거래가 급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디벨로퍼들 저희 재고가 쌓였었거든요. 그땐 더 했습니다. 뭐 유령도시 보여주고 뭐 각종 재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5년도에 반짝 부동산 규제 완화도 좀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16, 17년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살아난다고 보는 이제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는 종부세도 도입되고 당연히 이제 계속 상단이 낮아지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것들은 지난 3년에 누적된 일종의 후행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까지는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으니 망한다는 애들이 나올 건데 이게 시작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저는 과하다는 입장이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되돌림의 강도도 봐야겠지만 되돌린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여기서 연착륙하는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 당연히 저희가 시멘트나 건자재나 중국의 내장재 같은 종목을 투자한다면야 저는 상단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그 막대한 부동산 수요나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중국 투자를 꺼리신다면 저는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그게 빠르게 후행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나왔다가 그때가 결국에 부동산의 단기 저점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전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정리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중국 경기가 정말로 어려웠고
특별히 디벨로퍼들이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를 우리가 금리 기준으로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네, 상승 추세일 때. 위기가 오는 시점인데 왜 그러냐면 회사채 금리에서 실질 금리라는 건 회사채 금리에서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빼는 거, 네. 빼는 것이 실질 금리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 난다는 건 회사채 금리가 가격 상승보다 높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보다 금리가 높다,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금리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이고 네. 그럼 빚이 더 커진다라는 개념이 네.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해야 될 금리가. 그러면 디벨로퍼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일단 현재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가 됐고 최근 한 11개월 정도 상승해가지고 네.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는 큰 업체들은 당연히 안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B쪽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큰 업체들조차도 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즉 상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 최근에 한 2년 내에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지금 연말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네. 아슬아슬하게 돌아간다는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헝다가 자빠진 것도 뭐 너무 직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금리 플러스가 낮기 때문에 헝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실질금리 마이너스였으면 네. 홈다가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가능성이 안 있는 왔을 거죠. 수도 있고 혹은 예. 개별 종목이라 그러니까 중국 애들 표현되지 개별 기업의 문제로서 터질 수는 있는데 네.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다른 애들 막 지금 막 많은 업체들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런 애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런 일은 안 터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실질금리 상황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터질 만한 상황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뭐 중국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일 거고 네. 이 금리가 계속해서 실질금리 플러스 상황들이 오면 부동산 업체들은 뭐 약간 한계적인 상황들 좀 어려운 회사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일종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녹이는 방법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네. 해결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네.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온 것을 막고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LPR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인하한 것이다. 네네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전체 실물 경제도 살리고 네. 또 부채가 많은 섹터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환 부담이 이제 더 인하를 할수록 더 이제 완화가 더 빨리 되는 거니까 네. 그들의 부담도 줄이자는데 목표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 신용 여유 있는 회사들은 네.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지나고 보면 네. 항상 그때마다 또 상황은 다르지만 항상 그 실질금리는 틀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실질금리가 제조업 실질금리도 보고 네. 부동산 실질금리도 계산을 하는데 부동산 실질금리하고 제조업 실질금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항상 제조업 실질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생산자 물가를 빼거든요. 네. 생산자 물가가 부동산 가격과 같은 건데 네. 그들의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일 때는 당연히 이제 디플레이션일 때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제조업들이 많이 망했고 실제로 13, 14, 15년에도 실질금리가 높아졌을 때 부동산 섹터보다는 제조업 섹터가 이제 어려웠었고 네. 부동산 섹터가 실질금리가 플러스 된 게 최근 10년 내 2번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15년도 15년. 네. 네. 그리고 올해죠. 이번에. 올해 연말.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15년도 제가 기억을 해보면 2016년 상반기까지 많은 디벨로퍼가 그때 당시에 헝다급은 아니지만 그때도 상당히 망했어요. 잠깐만. 그러면 네. 15년에서 그럼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5년에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14년 10월 달에 후강통을 시작하고 네, 15년도에 갑자기 증권업 띄운다고 리커창 총리 얘기하면서 네, 네. 6월 달까지 상해 종합 지수 현재 3,500입니다만 그때 6,000까지 갔어요. 그렇죠. 5천 넘었었죠. 네네네. 버블 계속해서 저희가 네. 4, 5월부터 막 경고를 드리고 네. 이건 더 가도 좀 무섭다. 네. 그리고 6월에 한번 1차 폭락하고 네. 12월 가서 홍콩하고 같이 해서 2차 폭락. 그때 네. 위안화 한번 카일 베스가 공격한다고 그러면서 네. 2016년 1월 달까지 2차 거의 큰 양봉 그리면서 크게 2번 네. 빠지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역대 가장 그 중국 투자하신 분이 상처를 많이 입었던 네. 중국인들조차도 이때 네. 주식 트라우마로 몇 년간 주식시장에 네, 맞습니다. 거들떠도 안 봤던 네.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15년 15년에 미친 듯이 한 3배 올랐죠? 네, 맞습니다. 3배 올랐고 거기 그대로 다 떨어졌어요. 1800에서 6000까지 갔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6천이 근데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정말
그야말로 그때는 중국은 약간 수급이 좀 컸고 뭐 그때 이제 좀 별도로 증권업에 대해서 조금 뭐 제 예전에 뭐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얘기 나왔던 우리나라 2006년도 비슷하게 상당히 조금 그 구조적으로 조금 잘못된 신호를 좀 줬죠. 네. 근데 그때 경기는 15년도에도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내려갔죠. 그 25년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 금리가 이때도 플러스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나 그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잠깐 됐었죠. 15년 상반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미국 주식 얘기할 때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네네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죠.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그 돈이 또 주식으로 많이 왔었고. 네. 근데 그러면 이때 이게 조금 어떻게 되냐?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실질 금리 플러스라는 거는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나쁜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넘어간 거죠. 네, 왜냐면 앉아 딱 보니까 니네들 손해 보게 생겼는데 그렇죠. 내가 돈을 왜 빌려줘?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어려워지는데 그때에도 그 시그널을 그때 그랬죠. 주식으로다가 네. 체제를 바꾸려고 갑자기 급박하게 몰아붙였잖아요, 중국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로 안 하고 주식으로 할 거야. 해서 모든 사람 주식으로 들어와 될 것처럼 얘기해서 네네. 너무 단기간에 오르니까 이거 안 돼 하고 위험해. 너무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때 그 맞습니다. 정부가 그때 그 중국 공산당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년에. 그렇죠. 네. 근데 망한 거지. 네. 제어할 수 있다고. 거의 뭐 생각했다가. 16년 초에 폭망했죠. 네. 뭐 서킷 브레이크도 도입했다가 망신당하고 취소시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기억해 보면은 자산 시장이 이제 부동산에 몰려 있던 게 온 것도 있었고 네. 실질 금리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였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플러스로 이제 돌기 부동산이 시작했었고. 돌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합니다. 사실상 최근 10년 내 마지막 대놓고 이제 규제 완화를 했던 거고요. 그때도 기억해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2, 13년도에 중국을 출장을 되게 자주 갔는데 네. 항상 갈 때마다 복덕방 같은 데 많이 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에 전략하셨던 분들이 중국 부동산 가서 듣고 차화정 시대 막판에 이제 숏을 던지셨어요. 제가 그때 사수였던 네. 스트래티지스트가. 그리고 그때 13년인가 14년 때 맞췄죠. 그러니까 네. 코스피 안 좋을 때 맞췄는데 그때도 중국이 3년 넘게 부동산 규제를 했었고 예. 마지막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까지 한번 가면서 네. 부동산 업체들도 어려워지고 네. 재고는 엄청나게 쌓이면서 그때 중국 정부가 너무 쫄아서 이렇게 그렇지. 재고가 쌓이면 2008년에도 쫄고 말이야. 네네네. 네. 2008년에 이제 인프라니 지방정부 막 해가지고 돈 푼 거고, 네. 2015년도가 중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버블은 지금이 제일 클 수도 있는데, 네. 디벨로퍼라는 중국의 소위 말해 그 부동산의 성을 만든 그 지방정부와 함께 성을 만든 이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의 꿍꿍이로 만든 그 재고는 사실 제 계산에는 15년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15년 이후로 전혀 버블 제거 없이 혹은 더 자재 없이 버블이 훨씬 더 커진 거면 제가 지금이 몇 배가 더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데이터상으로 쌓인 재고나 대기 중인 재고의 양은 가장 많은 수가 쌓인 건 15년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다간 다 죽는다. 네. 지방 정부가 모든 게 다 부동산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다 죽어라고 해서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짧고 굵게 1년 했거든요. 네. 그때 같은 규제 완화를 내년에 할 리는 없지만 네. 그때 같은 상황이 저는 그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는 안 보거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 금리를 내년에 상반기에 키데이터로 네.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거고 그게 마이너스로만 다시 들어가면 네. 아마 귀신같이 얘기가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네네. 그 데이터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예. 실질금리만 잘 체크하시면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채 얘기를 나올 때마다 네. 좀 긴히 쓰실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것도 재밌고 중요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게 중국의 그 돈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실질 금리.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예대금리 역전하고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 입장은 중국은 항상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부스팅해 줬다.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 실효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경제에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뒷바람을 타고 항상 움직였던 게 중국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게 가끔 맞바람으로 바뀌는 것,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 그래서 돈을 물어야 되는 경우, 이자 돈을 물어야 되는 경우에 오면 그냥 그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생겼고 경기가 하향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부동산 디벨로퍼도 그렇게 됐고 지금도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디벨로퍼라든가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결국에 내년 상반기에 그 망하는 기업들은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언제든지 빨리 하면 좋은데 중국은 빅베스를 하는 소위 말해 리먼 사태식으로 해서 한 번에 미국처럼 잘 털고 기축통화국의 그런 어떤 장점을 이용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중국은 절대 못하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10년째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대응이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좀 길게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관련된 중독된 경제에 대해서 계속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6분 응선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한 나라도 별로 없었으며 아시아에서 뭐 일본도 실패했고 한국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중국도 그걸 해보겠다는 거는 믿는 거는 결국에 본인들 늘공이고 야당 없고 오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중이고 내년엔 저희 주장은 뭐냐면 후행적인 노이즈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경기는 내년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연착륙 할 거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주식은 바라볼만 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이신 김경환 애널리스트 파트장님과 함께 중국 투자 금융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